정말 귀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못 만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잘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주요 현장에 늘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현재도 사회복지 정책 논의 현장, 실천 현장에 어느 부분보다 더 활발하게,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사회복지계에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 정책 모든 현장에서 두루 활동하고 계셔서 최근에 돌아가는 사회복지계 동향, 주요 이슈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고 또 있겠습니다. 보통리 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이태수 선생님 소개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작 호스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거의 끝무렵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반기는 척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찔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정현 선생님하고의 인연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막연히 내가 바랬던 이런 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분이라서 나 역시 참 굉장히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선생님한테는 빚을 지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러한 한 선생님의 취지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또 대단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복지 순례,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뭔가 성스럽고 뭔가 좀 감격스러운 이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지 순례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하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것이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계에도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의 족적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교육의 현실이 사실은 지금 대단히 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교육의 어떤 일선에서 몫을 해야 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사회복지 교육의 현실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사회복지와 이 땅에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 나가면 세계 복지를 위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가고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박제화된 그런 교육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교육은 절대 강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교육은 사실은 자기의 존재론적인 그런 의문과 함께 돼야 되고 자기의 가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경제학 아니면은 법학 무슨 화학 화공학 무슨 세라믹과 이런 데처럼 강단에서 분필로 빡빡하게 적고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반대편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하얀 백지 위에 외운 거를 한껏 쏟아부어가지고 거기서 학점을 A 학점을 따고 B 학점을 따고 이런 식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복지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체험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사회복지 교육의
어떤 그 산교육으로서의 모형의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또 요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이 정도의 그 요건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사회복지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양쪽으로는 풍성하지만 내적으로는 사실은 박제화된 교육 속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거를 담을 만한 능력과 사고와 마음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마구 지금 배출되어지는 속에서 사회복지 인력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되어지면서 절대 이 나라 그 사회복지 현실을 타파하거나 우리나라 지금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양태로 가고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여러분들은 어쨌든 사회복지의 산교육에 지금 현장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쨌든 동참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교육이 한 40여 명 정도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와 현장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덕균 선생님한테 그거를 주문할 수는 없는 거고, 한덕균 선생님이 그 짐을 다 떠안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이것들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있는 대학만이라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과연 사회복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교의 몸부림과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지원을, 지지를 해 주신다면 좀 힘이 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창하게 최근 사회복지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최근 사회복지 동향에 대해서. 다만 그냥 지금 어쨌든 정책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얘기 중심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동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겠고, 직접 하여간 몸으로 지금 부대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의 어떤 발전 단계가 좀 한 획이 거지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60년까지가 도입기고, 그 다음에 다시 60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한 86년까지 시기가 구분되어지면서 그때까지를 확립기라고 얘기하고, 다시 87년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주권의식의 수립과 함께 사회복지계에 있어서도 무언가 그동안의 시혜적인 정권의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정말 국민들의 욕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제도들이 발동되어지는 이러한 시점으로 해서 87년 이후를 확대기다, 이렇게 통칭한 3단계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확대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최근에 복지의 어떤 그 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DJ 정부 이후 한 98년 이때부터를 나는 그 시기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뭐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쟁점화되어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97년, 98년 이후부터를 사회복지의 변혁기다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DJ 정부 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다루어지는 그런 그 관점과 위상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게 뭐 IMF 경제위기 이후에 그런 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든, 아니면 DJ나 아니면 지금의 노무현이나 그동안의 그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상당히 그 친복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변화되어졌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조건 자체가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변혁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어쨌든 상당 정도의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이 모순찬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수준만큼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복지 정책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인 아직도 괴리가 심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결코 아니고, 여전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고 이 현실에 대해서 울분이 있고 핏발선 눈으로 사회복지 현실에 대해서 아우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태지만, 뭔가 절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변혁과 비약의, 도약의 그런 흐름이 감지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복지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가, 우리 사회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만 우리가 좀 짚어보자. 우리 사회복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어떤 사회 현실, 상당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참담한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졌을 때 가장 우리의 사회복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시장과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 체제로 사회복지가 여전히 다루어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의 속성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맞닿아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또 그대로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생활의 모든 방편들이 시장과 가족에 의존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 자체가 대단히 단말마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되어졌던 신빙권의 문제, 그 기억도 대단히 생생합니다. 작년에 7월 17일 날 집에서 인터넷 신문을 뒤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일면 기사로, 톱 기사로 떴는데 보니까 어떤 한 주부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자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재원절 날 어쨌든 아침에 인천에 사는 손모 여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결국은
고층 아파트로 가가지고 자기가 살지 않는 그런 그 고층 아파트에 가서 아이 2명을 먼저 그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자기는 막내를 끌어안고 끝으로 투신해가지고 결국은 4명의 그 모자녀가 죽었다. 이런 사건이죠. 물론 뭐 그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도 지겨우리만큼 이런 그 사건이 있었고 뭐 최근 통계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작년에 하여간 그 생활고로 비관한 그런 자살이 가장 많았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리만큼 상당히 많은 또 어떤 접해본 그런 그 경력이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날 왠지 머리를 굉장히 그 묵직하게 그 때리면서 뭔가 대단히 멜랑콜리해지면서 야 정말 뭐 이런 그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느냐 상당히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멤버인 김현명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야 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 이후 사회복지에 정말 그 파라다임이 크게 바뀌기를 원했던 이러한 그 상황에서 계속 사회복지의 정책이 답부되어지고 있고 특별한 변화의 흐름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좀 이의 제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따라서 뭐 긴급 좌담회를 갖자. 그래서 7월 24일 날 뭔가 긴급 좌담회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가져서 인권위원회 그 사무실에 인권위원회 그 건물에 있는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그 빈부격차 차별시정 그 팀에 비서관도 와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실장도 와라.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사람들도 와라. 이래서 이제 발제를 제가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얘기되어진 것이 2가지인데 좀 그 후에 보면 약간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지는데 핵심적인 용어 2가지가 얘기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러한 그 자살의 그 생계형 자살의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빈곤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뭐 뉴푸어 내지는 워킹푸어 이렇게 그 영어로는 얘기할 수 있는 신빈곤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빈곤의 그 어떤 양태를 이제는 벗어났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 생산 능력이 없는 노동력이 그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빈곤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노동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빈곤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뉴푸어라고 정의 내리자. 그래서 과거의 빈곤의 전통적인 파라다임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그 뉴푸어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우리 사회 구조가 변했고 그 사회 구조가 변한 것의 가장 핵심은 노동시장이 변한 데에서부터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정책의 흐름을 탔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조정 뭐 이런 얘기가 일상화되어졌고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있어서 유연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안정성이 파괴되어진 채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양산체제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노동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사회구조가 만연되어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화 되어지는 이런 추세로 가면서
우리 근로자의 60%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임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금 구조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은, 이런 신빈권의 근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져야 된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작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이 신용불량의 문제. 그래서 그동안은 신용 부문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차입을 통한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그러한 신용카드로 대표되어지는 신용 회사로부터 엄청난 차입금을 끌어당겨서 생활을 연명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어지면 폭발되어지고, 그랬을 때 더 이상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생을 거쳐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부채 규모로 늘어나면서 생활이 파탄으로, 또 인생이 파멸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끔,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건 주로 사채, 개인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면서 그냥 쓸 수 있었고, 따라서 이게 이렇게 확대되어지거나 만연화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공식적인 신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게 됐고, 따라서 대량적으로 이러한 부채에 의한 생활의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따라서 300만이라고 하는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그러한 규모에까지도 다다를 정도의 파탄, 경제가 개인적으로 가능하게끔 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이런 것이라고 봐지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조를 제어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또 다른 요인은 사회보장제도가 결국 부실한 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시장이 변화되어지고 신형경제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로 개인의 파탄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 걸맞는 또 그러한 위기의 수준에 걸맞는 강도와 진도로 사회복지 제도가 따라가 줬으면 괜찮은데,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도 밑바닥에 있고 구조는 지금 엄청나게 위기적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간극, 괴리 이거를 메꾸지 못하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자살하거나 아니면 생활고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나날을 보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신빈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순이 창출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문제는 가셔질 수 없고 완화되어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든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도도한 우리 사회 내지는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타면서 거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적어도 사회보장제도를 거기에 맞게끔 낮추어야 된다. 이게 당시에 얘기했던 결론의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얘기를 그때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팬시하게 들렸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써먹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용어가 되게 빈번하게 얘기되어졌는데, 사실은 뭔가 지적 소유권을 거기에다 걸어뒀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언가 이것을 그냥 자살로 표현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자살이 아니면 타살인데, 그렇다고 그냥 타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어쨌든 문제의 전곡을 잘 표현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말 그 용어 자체가 좀 팬시한 것인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어졌고, 이제는 사회적 타살로 이러한 그 생계형 자살의 문제, 빈곤형 자살의 문제를 이제 부르는 이런 그 풍조가 만연되어져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당시에 강조했던 그 용어였는데 새삼스럽게 기억에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동력이 고갈되어진다 할까, 훼손되어진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뭐 단적으로 그렇게 주어하는 경제주의자들이 경제발전에 목을 때를 높여가면서 불을 지졌지만 앞으로 생산할 인구가 없다는데 뭘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경제발전 주장하고 그거를 위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뭐 현란한 이런 그 목소리를 높이더니만 꼴 좋다 이거죠.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오게끔 자초했다, 이런 얘기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 자체가 양질화 되어지지 못하고 점차 그 고갈되어지거나 훼손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빈권 뭐 이런 계층들이 지금 그 숫자적으로 약 한 500만 내외가 된다고 봐지는데, 이 500만 정도의 노동력은 계속 지금 점점 그 저질화되어지고 있거나 뭔가 훼손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뭐 그런 것과 아울러서 또 예시할 수 있는 것은 빈곤 아동의 문제죠. 빈곤 아동기에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도 노동 그 능력이 제대로 담보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빈곤 아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약 100만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100만 정도의 아동들의 지금 상황은 뭐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정말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의 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지금 훼손되어진 노동력들이 밑에서부터 지금 양산되어진 이런 체제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회의 상층부들 그리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제성장이 중요하고, 따라서 복지보다는 경제가 앞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결과 사실은 꼴이 이 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 결론을 그네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정책은 사실은 복지정책 그 자체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현 단계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간에 어떤 그 부분을 털어내야 되고, 그 어떤 그 경계를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되고,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요즘 많이 얘기되어지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주택과 교육, 의료, 육아, 노인 부양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거,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뿐만이 아니고 아주 단적으로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늘어나면 결국 가계의 그 소비가 확대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에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축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그 여타 소비로 늘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소득 증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노동 그 운동도 대단히 안정화되어질 여지가 있다.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렇게 격한 노동 운동의 회오리에 쌓여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소득, 명목소득에 대한, 명목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나의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명목소득이 얼마나 느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서구에서는 소셜 웨이지라고 하는 사회보장 급여가 상당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명목소득에 있어서 10,000원 깎인다, 뭐 오른다, 이게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이 오르느냐, 5만 원이 오르느냐, 10,000원이 오르느냐에 목숨을 걸고 머리에 빨간 줄을 두르고 극한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그 격렬성이 얘기되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지는데 장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측면도 역시 경제 부문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부분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그런 수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노동에 있어서의 수요가 또한 유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사실 고용이 창출되어지고 다시 또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복지 부문을 통해서 경제 부문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불황을 타개한다든지 우리 사회에 부실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경제 전체로 늘리는 이런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측면이 완연하다.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복지가 정말 경제에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한쪽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복지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이데올로기지 그게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서구에서 뭐 수십 편,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졌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은 긍정적인 논문과 부정적인 논문과 아예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이런 중립적인 그런 논문.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져 있지. 이게 뭐 경제학자들이 침축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지가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경제학 논문에서 다수이고 그것이 이미 입증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너무 지금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경제주의적 시각에 고착되어 있는 것, 이거부터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데올로기를 부시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대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일 뿐인데 문제는 그런 대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주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희망을 갖기에는 멀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복지 측면의 대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근에 뭐 사회복지 교육계에서 뭐 전문인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뭐 좋다 이거죠. 전문인. 그동안에 너무 봉사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측면을 깨기 위해서 사회복지도 전문가다. 사회복지사도 전문가고 사회복지가 전문의 영역이다. 복지시설과 복지현장, 여기만이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확인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하나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문제를 인식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구조 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뭐 너무 추상적이고 거창한 얘기가 되겠지만 결코 복지로만 무장해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복지를 지향하되 수단과 무기는 대단히 다양하고 그리고 같이 할 세력들은 전 사회적으로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복지로 시작을 해서 복지로 계속 나가다가 복지로 끝나는 이러한 그 인식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는 복지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의 바람이 대단히 불었고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런 그 한편으로는 암울했고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 정말 한국 사회의 희망이 요동치고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통과 그 어떤 숨결이 지금의 어떤 대학생들에게도 복지를 매개로 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를 그 정도로 정말 고민하고 복지를 위해서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어떤 유형의 그 고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70년대, 80년대 선배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고민했던 것만큼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기득권을 전부 다 버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어떤 기득권, 당장은 기득권이 아니지만 미래에 자기가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중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득권을 버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뼈빠지게 정말 그 농촌에서 부모님이 농가를 밭 갈고 이래서 대학 등록금을 줘서 공부 잘하고 제발 착한 사람 되어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사회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되다고 이러한 절절한 그런 바램을 사실 뒤로 하고 자기는 절대 민중의 이런 그 억압구조 속에서 그러한 또 민중을 억압하는 기득권 구조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학교를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가서 그냥 그때에 통칭하는 공순이, 공돌이들과 함께 자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러한 정도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정말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고 나는 우리 사회의 복지, 확대,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있어서는 개의치 않겠다. 이 정도까지 자기 고민을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처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될까 생각해봅니다. 뭐 이게 한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주문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21세기 대학생에게 맞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주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핵심은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까지 복지 부분을 위해서 한국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복지 자체의 발전이 아니고 한국 사회 자체의 발전이고 한국 국민의 우리 민중들의 이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이상과 연달아 맞닿아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서두만 지금 한 것이고 일본의 복지의 자세한 동향에 대해서는 나가지 못했군요. 그리고 너무 복지 안에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복지 번역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큰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안내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미시적 실천 방법 쪽이라면 앞으로는 이번에 못 갔습니다만 윤찬영 교수님이나 이태수 교수님이나 김영명 교수님이나 거시적 차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례에서. 물론 매 순례 때마다 우리 이태수 선생님 만나긴 했지만 좀 더 그 비중을 높여서 균형 있게 복지를 바라보고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